어제 저녁부터 연이은 흉악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이 정보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요. 일단 고등학교 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져서 더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요. 일단 오전 학교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무실을 방문해서 지금 피해자를 찾았고요.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이 피해자를 찌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네. 이후 의식 불명의 상태로 지금 피해자가 옮겨져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승기현 연구위원. 네네. 이 도주했던 용의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네. 이 범죄 동기를 좀 수사 중이긴 하지만요. 이 면식범의 소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던 신림동이나 서현동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그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발표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세 가지 정도의 팩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까지 이 피의자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A라는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이다. 이러니까 1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고 그 선생님이 나와서 그 선생님이 화장실로 가는 그 순간에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 경찰에서 나와 있는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면 그 피의자의 진술로는 뭐 사제지간이다, 선생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진술은 저희들은 다 거르고 들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조금 더 경찰의 브리핑 내용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제지간이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면요. 일단 면식범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금 나와 있는 예, 상황은 그렇죠. 예. 예. 그럼 계획범죄 가능성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만약에 제가 앵커를 모르면 앵커를 1시간 기다리겠다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1시간을 기다리겠다는 건 분명히 그 면식,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그냥 와서 말하려고 생각했다면 흉기를 준비 안 했겠죠.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는 적어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공격했는 게 지금 나와 있으면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상황,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본다면 적어도 그냥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계획 범죄일 때하고 우발 범죄일 때 형량 차이는 좀 있을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살인죄를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유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 그 동기를 따지는 것도 결국 양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엔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어떤 형을 내릴 때 있어서 참작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에도 어떤 할 동기가 있는 살인인지, 뭐 보통 동기의 살인인지, 뭐 비난 동기의 살인인지 등등에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이 경우에 지금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범죄에 의한 살인이냐는 굉장히 형량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일전에도 여러 가지 알려졌던 주요 사례들, 뭐 고유정 사건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어떤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례 등에서 이 계획적인 살인인지 우발적인 살인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가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 네네. 최근 흉악범죄가 좀 늘고 있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살인죄 형량을 좀 대폭 늘려야 된다. 뭐 극단적으로 사형제 부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뭐 살인죄 형량을 늘려야 된다. 이건 국민 정서상 당연히 늘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법 체계상 뭐 미국처럼 뭐 100년, 200년 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 입법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 원포인트로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 뭐 묻지마 살인 나면 그 묻지마 살인에 대해 국민 정서가 분노가 높았을 때 입법을 해서 그 법 자체가 과연 원포인트 법으로서 그게 맞는지
이런 법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형제 부분들은 뭐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형제를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형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동석 행정관. 네. 이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떤 이 모방 사건이 일어나는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뭐 강력 범죄도 그런 측면에서 좀 반복될 우려들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모방 범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심신미약으로 인한 뭐 감형 이런 것들이 현재 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원포인트 법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까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번 국회가 또 마무리되기 전에 네. 이번 법안이 계속 나와서 앞으로 계속 해결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혹시요 이 뭐 근본적인 예방 대책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뭐 근본적인 예방 대책 바로 나와야 되겠죠. 예. 당연히 지금 현재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도 당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학교 안전 시스템이 무너져서요. 이 학생들, 학부모들 뭐 불안이 점점 커지는데 예방책 절실합니다. 네, 서울 신림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총 14명, 이 가운데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승재원 의원, 네네. 우선 뭐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들 지금 상태 어떤가요? 먼저 지금까지는 사망자는 아직 없으니까요. 저는 모든 피해자들이 아주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쾌차되시기를 저는 믿고 바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5시 50분쯤에 이 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합니다. 인도로 돌진했을 때 2사람이 매우 크게 다치는데요. 그중에 한 분은 그 첫날부터 사고 났을 때부터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다 그러고 다시 또 한 분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했는데 워낙 이제 그 상태가 중하다 보니까 아주대 권역센터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 2분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고 이로부터 보통은 자동차를 이제 부딪히고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9명을 더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 패널에도 나와 있지만 그중에 피해자 한 분, 그러니까 한 분이 저 자동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분 남편이신데요. 내가 분명 차도 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왜 내가 아닌 아내만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운전했을 때 이 사람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핸들을 잡고 공격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절대로 남편분의 잘못이 아니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어떻게 매일 아침 산책하고 외식하던 집 앞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라가 어떻게 이러냐라고 이제 하소연하시면서 그저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국제연구기관에서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런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 네. 사건 직후에 이제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정보가 이제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 수사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피해자 최 씨는 이 범행 장소였던 그 인근 분당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고등학교는 자퇴하였고요. 분열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요, 일단 이 차량의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차량이었고요. 네. 그리고 흉기는
범행에는 2점이 있었는데 범행 하루 전에 인근 대형 마트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약 검사도 했는데 일단 음성으로 나왔고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 사생활 정보를 보고 있다는 등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는 등의 지금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 진술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정말 붙잡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대별로 사건이 어떻게 지금 발생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차량 인도를 돌진한 시점이 이제 어제 오후 5시 59분경이었거든요. 이때 56분에 첫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인도를 돌진해서 행인 5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신고 접수 후에 이 피의자는 바로 이 50m 정도 앞에 있던 쇼핑몰 2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누가 손 쓸 수도 없이 바로 이 진입을 한 후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게 됩니다. 이 내부 쇼핑몰 내부 CCTV 영상을 보면요. 네. 검은 후드티에 모자를 쓴 A씨가 겁에 질려 도망가는 시민들을 쫓아가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칼부림을 하는 영상이 또 남겨져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정말 모든 시민을 포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1층과 2층 쇼핑몰을 오고 가면서 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인근에 이때 지구대에 있던 이 경찰에게 붙잡혀서 이제 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승재현 의원. 네. 이 도심 한복판이 번화가에서 이 10분 만에 모든 이 일이 벌어진 건데 계속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지만 첫 번째 경찰에서는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분열성 성격 장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열성 성격 장애가 어떤 건가 하면 2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조현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조현병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조현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신 분열 조현병. 상태, 성격 장애 상태를 가지고 있는 듯하고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망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여하튼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그러한 어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외부에서 유형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누가 나를 공격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 자기를 누가 공격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했다면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은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을 하고 그로부터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으면 거기서 거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갑니다. 근데 쇼핑몰로 가는데 이 모습도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게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써요. 보통 이러한 어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피해망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안 쓰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을 했고 우리가 들었다시피 그 전날에 범죄를 할 수 있는 흉기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건 또 성격장애 범죄 유형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내면에 있는 분노가 있었다면 분노를 해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전혀 성격장애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나는 정말 성격 장애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또 하나는 사람을 죽여 내가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논리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 내 세상화를 전부 다 보고 있다. 밑에 있는 워딩은 분명히 정신분열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펴봐야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상상을 해보면요, 저도 끔찍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 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거기를 갔을 것이고 외식하러 갔던 뭐 그 부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쉬려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다고 가던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이 시민들은 일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상이 그냥 방해받은 게 아니라 처참한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칼부림 그걸 목도하는 자체도 끔찍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외신에서 보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정신분열에 대한 호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아직은 의심쩍어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요. 보통 정신병자들은 본인이 정신병이 없다고 생각하죠.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병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거든요. 정신병자가 본인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락가락하는 거를 보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랬다면 더 끔찍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 사회의 분노. 그러니까 어떤 분노의 표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들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다른 사회적인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네. 이게 또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도 있어서요. 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석 행정관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에서도 이 사건들이 이제 해외에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뭐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뉴욕 타임즈는 일어나기 드문 일이다. 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뭐 AP 통신도 사실상 테러 행위다 이런 윤희근 경찰청장의 뭐 입을 대변하면서 보도에 나섰습니다. 뭐 일본 언론들도 나서서 자국민의 안정을 묻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저는 이번 해외 언론에서 나온 것이 이게 한국의 그런 국제적 위상에 있어서 네. 안전망의 틀을 어느 정도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은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안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안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승기현 의원. 네. 일단은 피의자 최 씨가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걸로 확인됐고, 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계획 범죄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문가인 승재현도 머릿속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정신장애, 혹시 인격장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피해망상이 있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제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물병을 들고 공격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다음날 어느 장소에도 공격하리라는 걸 생각하고 그 흉기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그 인격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그 범죄를 한 전날과 범죄를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 보면 분명히 자기가 어떠한 범죄를 하리라는 점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흉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 범죄 현장에 가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 분명히 드러나는 행동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했다면 거기서 그 범죄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서 거치고 난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바로 옆에 쇼핑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모이는 쇼핑몰. 거기서 정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 9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했고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공격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지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박수를 쳐줘야 되고 국가도 이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표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감하고 그다음에 순경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출동하면 자동차를 갖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자동차를 안 갖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뛰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방패를 하나 들고 와요. 그때 시민들이 그 사람이 저기로 갔다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정말 6분, 7분 만에 그 사람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명피해가 덜 났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앞에 저질렀는 범죄는 자기가 무엇을 하리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인지적인 행동으로 계획한 범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모방 범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당시 피의자 조선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단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모방, 수법은 모방한 것 같고요. 상당 부분 반사회적인 동기에 기인한 범죄가 반사회적인 사고에 심취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 성격 장애는 조현병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책임 조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현병이 딱히 아니고서는 그리고는 조현병으로 뭐 장기간 치료받았던 의료 기록이 있지 아니하고는 지금 심신미약 등을 적용할 대상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승재현 의원.
모방 범죄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방 범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보통 어떤 범죄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 범죄가 유사하다고 해서 모방 범죄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모방 범죄로 보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모방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원인을 덮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본다면 왜 이 사람이 모방했느냐만 살피는 것이지 그 외 나머지는 살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인 생각에 모방의 가능성도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열어두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동기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동기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게 개인의 어떤 분노의 문제인지 그런 걸 좀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모방 범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너무 말씀이시고요. 협소하게 그런 어떤 형사정책적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열어놓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 네. 또 심각한 건요.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뭐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요, 이렇게 정리된 파일로 오늘 여기 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무작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살인 예고글 보면은 사실 섬뜩하거든요. 네. 오리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 금요일 오후 10시 한 T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이거 정말 제대로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림역 사건과 어제 서현역 사건 사이의 간격이 2주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네. 연일 힘든 상황에서 이런 글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올라오는 거 반드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만에 하나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살인 예고글 일각에서는 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면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살인 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지금 살인 예고 글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돼서 굉장히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엄중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주혜 변호사, 이수정 교수 의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이런 협박성 글, 이렇게 내가 테러를 하겠다고 올라오는 글 자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벌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완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예비라는 것이 이제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의 예비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예비는 범죄 실행의 준비까지는 다 나서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비를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다가갔는데 다른 사람이 말려서 죽이지 못했다면 이건 살인 미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수와 예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비는 그 미수보다도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를 구입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나아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안 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에 물론 장난으로 올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린 사람도 있지만 이 자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지금 인근 상점들의 상인들의 지금 오늘 장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뭐 협박죄든 뭐 살인 예비죄든 경우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드리면 예? 옛날에는 이게 혹시 만우절 기억하시죠? 만우절에 네. 거짓말하면 사람을 놀래키는 행위. 그래서 이런 어떤 예고글을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했어요. 사람을 놀래키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거를 과연 우리가 경범죄로 처벌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예고, 살인 예비에 대한 글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그 범죄 예방적 차원은 그 모든 인터넷에 실명제를 하면 되는데 그 실명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실명제가 안 된다면 적어도 이러한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인터넷 글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인터넷 글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한 비교 이익 형량을 하면 분명히 자기가 올린 글에 받을 수 있는 기쁨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면 저는 분명히 이 글이 안 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생각할 때 테러는 정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사회생활에 혼돈을 야기하면 그게 저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고글을 올리는 거는 분명히 테러 예비 행위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에는 테러 집단에 가입하는 것만 처벌하고 테러 예비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테러 예비 규정을 새롭게 만들므로써 또 한 가지의 유리한 점이 있는데 테러를 예비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 포털에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테러 예비 글이니까 지워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이런 걸 국가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엄중하고 명확하게 그 구성 요건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테러 예비죄로 처벌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런 내용을 지워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이동석 행정관, 계속되는 흉기 난동에 윤석열 대통령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뭐 행안부 장관에게 묻지마 칼부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예고글에 대한 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가짜 뉴스 또한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뭐 오늘 하루 동안에만 뭐 대구 PC방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났다. 네. 뭐 포천 터미널에서도 살인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많이 돌았어요.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영주 대변인, 네. 조금 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검문 검색하겠다. 이번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그런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119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서도 범인이 건물에 빠져나가 도주할 때까지 위치 파악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찰 책임론이 나오는 게 꼭 비단 오늘 이번 사건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에서도 112 대응 자체도 그랬고요.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112 부분들이 좀 우리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12 신고 시스템이나 경찰이 어떤 치안에 대응하는 자세들이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윤희근 청장이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발생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 시스템 아직 못 바꿨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책임론이죠. 물론 지금 서현역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이 묻지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이제 도주하는 부분들을 쫓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미리 알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윤희근 청장은 지난 사건들, 이 사회에서 큰 사건들 중에는 경찰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좀 아쉬운 부분들이요. 지금 이 묻지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게시글에 올리는 부분들을 뭐 살인 예비죄 뭐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죠. 시원하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법적으로만 조금만 잘못해도 세게 처벌할 거야라는 게 능사인지 그게 법의 형평인지 법의 평등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차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경찰력을 총동원하라고 물론 이 말을 쓰면 맞지만 지금 총동원해서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경찰이 제대로 된 치안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이런 걸 다시 꼼꼼히 살펴봐라. 그리고 유가족이 아니라 다치신 시민을 잘 보여라.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길었네요. 뭐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요. 일단 교사 피습의 흉기 난동에 시민들 불안해하는 만큼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잼버리 기간 중에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지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잼버리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잼버리 현장에서 온열 환자를 예방하고 식사와 시설,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는 소식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관련 소식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잼버리 행사가 오늘로 4일째인데 네. 온열 질환자 포함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대한민국 당연히 덥겠죠. 근데 더워도 너무 더운 상태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대규모로 행사가 치러지다 보니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3일 하루에만 1,48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1,486, 네. 이 중에는 이제 벌레 물림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피부 발진, 온열 증상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만 좀 따져보자면요. 첫날 2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2일째 139명, 3일째 138명이 더해져서 총 500명에 가까운 우리 청소년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일부는 지금 코로나19까지 확진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열 질환자는 물론이고요. 이 뭐 편의점 바가지 물가, 뭐 미비한 시설,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요. 제가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봐도요. 해외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하고 체험을 하고 캠프를 한다? 이거 평생 기억에 남을 맞아요. 만한 일이거든요. 평생 추억거리로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더위도 문제는 문제지만요. 편의점에서 굉장히 물가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영양 공급을 위한 식사일 텐데 이 식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배부됐던 계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상한 달걀 같은 게 지급이 됐다는 거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비위생적인 환경도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일 텐데 이 부분도 지금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동석 행정관.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휴가를 갔던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 지시 내렸더라고요. 네, 뭐 상황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나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냉방 대형 버스를 동원하라, 뭐 아이스, 뭐 냉장, 냉동 이런 것들을 지금 긴급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뭐 예비비 60억 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은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꿈과 희망을 나눌 장소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여야의 이 정치적 논쟁으로 이게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서로가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문제점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부는 물론 여야도 오늘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일각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새만금 잼버리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형식 행사가
더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요구는 없었다 하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도 이제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니다, 행사 중단하거나 뭐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승희 의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둘 뭐가 다 맞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대외협력실에서만 10년 가까이 저희가 있는데 네. 저희 협력실에서 하는 일이 딱 이런 일이에요.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의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제가 조금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면 리더는 그 행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이익 경향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과연 오늘 해야 할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문체부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중에 하나의 어떤 장관께서 정말 그립을 딱 가지시고 오늘 여기에서 일정을 쫙 보시고 난 다음에 필요 불급한 건 빼고 정말 필요한 것 중에서 위험하지 않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행동을 필요한 어떤 행사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배열해서 새롭게 그걸 만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 내용을 리더가 결정해주면 결론적으로 미래에서 여기에 참석했는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남겨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에서의 행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현재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관계 당국에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청소년들은 한국 문화와 잼버리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도 새 아들을 둔 아빠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제가 지키면서 매일 여기 야영하고 저는 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중증 환자 이상은 없고요. 모두가 경증이고 바로 에어컨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3시간 정도 쉬면은 깨서 본인들이 걸어 나가는 정도. 그리고 아주 실신을 해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고 잠깐 깜빡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시원한 것에서 안정을 취하면은 회복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폭염에 하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은 뭐 중단을 하거나 쉬었다가 하거나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는 뭐 예견된 사고다 계속 나오는 비판입니다. 근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사태를 1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관광객의 편의 시설 때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MOU를 이 부분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작년에 이미 우려를 제기했었네요. 네,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 발언을 놓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누구나 예측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심만 가졌다면요. 새만금 간척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지지만 그늘 한 점 없는 상태거든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폭염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은 당연히 애초에 이 새만금 부지에 이 잼버리 행사가 개최되기로 할 때부터 대비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안의 지역구를 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참가국들이 있고 많은 참가인들이 있을 텐데 이때 폭염, 폭우, 해충 문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행사 잘 치러질 수 없다는 점을 이 당시부터도 좀 지적을 했었네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에서
뭐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배수, 폭염, 폭우, 해충 등의 문제를 일일이 지적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와 안전을 논의했다는 고위 당정은 정녕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동석 행정관,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적당한 비판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누군가는 져야 되겠죠. 네. 그건 당연한 절차이고요.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외교 참사다, 뭐 오징어 게임까지 비유를 했는데 저는 저런 표현까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뭐 정부만의 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지자체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그거를 고루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부분이 저는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집에 있을 학부모들 얼마나 힘들까요? 빨리 최선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리는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짜 유난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의 6만 8천여 개 경로당에 혹 전기를 뭐 이렇게 냉방을 마음대로 좀 쓰고 또 필요한 그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10만 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이렇게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쾌적하게 좀 더 불편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더 고민하고. 네, 총선 8개월을 앞두고 노인 폄훼 논란에 민주당은 사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분주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노년층 표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했지만요. 혁신위 존재 자체가 좀 위태로워졌고 혁신위를 통해서 당 분위기를 좀 다 잡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재명 대표의 구상에 좀 차질이 좀 빚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내세웠던 그런 혁신이 무엇입니까? 혁신은 새롭게 변하겠다, 새로운 구상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결국 구태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노인 폄훼 발언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재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곧 물러날 것으로 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휴가로 복귀하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그 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요. 이 삼고초려 끝에 김은경 위원장을 데려와 놓고 현대 잠수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태 왜 모른 척하고 있냐 꼬집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뻔한 얘기를 하시죠. 이재명 대표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네. 무슨 잠수를 탔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태도들이 여야 간의 협치가 안 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처럼 발언들 도움 하나도 안 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대로 당 정비하시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했고요. 노인위원장 찾았는데 노인위원장께서도 화가 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른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태도와 품격 있는 그런 또 모습은 아니었다. 비상식적이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아쉬움이 좀 크고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본인이 하셨으니까 본인의 거취 문제는 당에서는 말하자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되
혁신위원장의 거치에 대해서는 굳이 말갈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요 하락세를 멈추면서 이 반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당 지지율도 좀 반사 효과를 얻은 것처럼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국 지표조사 보면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제 35%, 부정평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1% 정도 올랐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 지지도는 23%로 나타났고요. 무당층은 여전히 37%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노인 비하 발언 이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기존의 17%에서 11%로 이제 6% 포인트가량 지지율 하락이 좀 기록된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특히나 이제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게 이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 일각에서는 2004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 이 트라우마가 좀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내부에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렇게 또 비교하고 싶은 분들 그러는데 뭐 네. 이제 통계를 보면 정동영 있었고요, 정동영 전 의장 노인 비하 발언, 그다음에 당시에 천정배 네. 전 의원이 있었고요, 유시민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도 거기에 이제 포함됐던 발언들의 당사자인데 네. 그게 어떤 그 노인의 등락과는 또 달라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오해를 살 수 있고 충분히 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으나 네. 이게 곧바로 70대의 어떤 여론 추이로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또 화제가 됐던 게 뭐 화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사진 따기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이 대한노인회장의 김은경 위원장 사진 따기 뭐 이게 너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사과하러 오신 분에게 과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하루 더 일찍 갔다고 노인 회장님이 그 사진에 뺨을 안 때렸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고요. 네. 근데 그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네.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주 부대변인.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사진 뺨에 대해서 이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사진 따기에 대한 뭐 말 표현도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노인 회장으로서 해줘야 그 노인회에 있는 어떤 회원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이게 화가 풀릴 것 같아서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한 건 알겠지만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사과도 늦었어요. 물론 고향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참 또 아랫사람 아닙니까? 나이로 따지면 연배가. 네. 그러면 사과를 왔으면 괘씸하더라도 저렇게 사진을 들고 뺨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과연 저게 좀 어르신으로서의 성숙된 품격인지 또 그게 상식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석 김정관. 네. 이런 와중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로당에 찾아가서 노인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국 경로당 6만 8천여 곳에 냉방비 10만 원씩 특별 전화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뭐 의도된 행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적절한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보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민주당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이곳에서 이런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 이건 또 여야의 정쟁으로 계속돼서 이렇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노년층을 이렇게 공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이제 총선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될
이제 지지층 확보에 나서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청년층을 대변하는 일도 많아질 거고요. 네. 앞으로의 그 전략적인 행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네. 여당에서는요, 이제 민주당 노인 폄훼 논란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워낙 좀 대비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때는 이때다 이런 거죠. 정치라는 게 이거 잘 만났는데 이러면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민주당이 곤욕을 치를 때 네. 저희밖에 없죠. 가서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치가 물론 이제 대놓고 저희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 행동 자체가 폄하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노인을 공경하는 당입니다를 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표현하는 것이다. 뭐 정치가 참 그런 것입니다. 네. 옆에서 승전 위원께서 좀 껄껄 웃으셨는데 뭐 어떻게 지켜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해요. 제가 정치를 바라볼 때 정치는 첫 번째 소통, 두 네. 번째 공감, 세 번째 일관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정말 저도 이제 곧 60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시간은 좀 남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반드시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세대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어른의 이 자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나도 분명히 나이가 든다는 걸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도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정치권도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 주는 것, 단순하게 그 미래 세대가 훨씬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그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얘기를 듣다 보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게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